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안 바뀐다. 마음이나 기질이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바뀔 수가 있나요? 원래 심리학자들은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네, 표현합니다. 네. 근데 사람의 성격은요, 적정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성격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퍼스널리티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퍼스널리티 앞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페르소나라고 해요. 네. 페르소나는 가면이죠. 즉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가면을 쓴 상태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페르소나를 쓰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람은 성격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랜드 마스터부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김진혁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혁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한번 좋은 문장도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자님 한번 처음 선정하신 문장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네, 순종은 공격이다. 왜 순종적인 태도가 공격적인 태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착한 사람들은 상황에 많이 순종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수용을 하면서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요 공격적인 태도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윗사람은 멘토 제도에 의해서 역량 향상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와, 여기 너무 빡세다, 계속 다녀야 되나? 근데 위에 있는 멘토 입장에서는 열심히 자기 역량을 키우고 있네,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사표를 딱 내는 거죠. 아니 왜 사표를 내는데, 사실은 공부를 더 하려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퇴사를 한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이 상사가 어느 모임에 나갔더니 그 회사의 경쟁회사에 후배가 들어갔다는 걸 목격을 하죠. 결국은 순종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 사람은요, 사실은 그 안에 공격성, 사표를 넣고 나올 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순종적이지 않았다라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야근을 시키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준다라면은 야근에도 충분히 임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다라면은 아마 이 인재를 놓치지 않았고, 이 친구 또한 번거롭게 이직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순종적인 사람을 보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겠네요. 순종적인 사람들의 말투가 있습니다.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러면서 자꾸 말을 늘어뜨리고 또 자꾸 돌려 말하게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왜? 나는 착해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명료하게 얘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를 미리 수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공격적인 태도로 바뀔 확률이 사실은 높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공격적이거나 순종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 정답은 어설티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어설티브하다는 말은 요약하면 간단하다. 먼저 어설티브한 사람은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말한다. 나라는 말을 사용하며 그것이 주관적 생각이지 객관적 자료인지를 분리할 줄 알기에 타인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설티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엄마, 나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서 명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설티브한 거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겠는데, 대인 간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많이 싸우게 됩니다. 사회자님이 지각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상사가, 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너 이번 달 들어서 3번씩 지각을 했네? 라고 하면은 이번 달 들어서 3번 사실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기분이 나빠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큰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명료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어설티브한 겁니다.
아, 그쵸. 근데 왜 한국 사람은 진짜 의견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뒷담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라고 자꾸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되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 너는 왜 내 진짜 마음을 몰라주니? 라고 하면서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거짓말 할 이유도 없죠. 근데 의견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항상 자기가 도망갈 꼴을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의견이란 게 되게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에 들어와서 그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만약에 이제 부하 직원인데 항상 막 시켜. 근데 이제 이거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못한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약간 어설티브하게 잘 얘기한 사례일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옳은 말인가, 그리고 과연 이게 이 시점에서 이 친구에게 필요한 말인가, 또는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게끔 대화를 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어설티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제 골라주신 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프레젠트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즉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모임을 갔어요. 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모였어요. 10명 정도 모였다고 칠게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야, 나 그 친구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그 친구 연락되냐? 그러면서 네. 자꾸 그 친구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전화해요. 그니까. 그러다가 직접 만난 사람들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지금 모이지 않은 친구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그거는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어느 그룹 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만나면 문자하고 있고, 누구 만나면 또 친구 전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약간 인간의 본능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특성인가 뭐 이게 되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 현재를 잘 못 사는 것 같으세요? 한국인들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겸손하지 못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려면은요, 나는 최대한 내 얘기를 자제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은 이렇다, 내가 느끼는 것은 이렇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 간에 감정을 교류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화살이 올까봐 그래서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도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얘기하거나 미래의 계획만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그쵸. 그거 정답이에요. 네. 자꾸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밋빛 미래만을 설계하는 사람들, 그쵸. 이것도 또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또 찾은 문장이 또 있었는데요. 어쩌면 힐링은 킬링이다.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의 군더더기를 없애는 과정이다. 결국 힐링은 인간의 마음의 욕심을 다이어트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힐링은 킬링이다. 내 욕망을 자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추구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예전에 법정 스님이 네. 썼던 그 무소유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법정 스님은 난을 정말 좋아했대요.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여기저기서 선물이 들어와요. 과거에는 2개, 3개의 난만 갖고더라도 너무 행복했었는데 10개, 20개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처치곤란인 거예요. 이거 관리하다가 시간이 너무너무 가는 거예요. 즉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그만큼의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넘어서는 즉시 사람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쵸. 또한 친구들 관리도 한 요 정도만 하면 딱 좋은데 그 관리 범위를 넘어가서게 되면은요, 친구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나한테 힘들 때 옆에서 공감해주고 다독여주고 이런 친구들이 없는 거죠. 그쵸. 결국은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정 범위 이상을 쳐내는 것, 킬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걸 쳐내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하나의 힐링이다라고 네.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제 정말 미묘한 경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욕심과 목표, 욕심과 꿈, 이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인간은 좀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는 모르고 이렇게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의 욕심이구나, 이거는 나의 목표구나,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기업에서는 다음 해에 어떤 목표라는 걸 잡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보통 20%에서 30%를 잡습니다. 20%, 30%가 가장 적정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쵸. 만약에 50%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손을 놓게 되죠. 근데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적정한 목표를 잡아주는 게 좋은데, 어떤 적정 목표선은 구성원과 또는 리더와 그 사이에서의 어떠한 균형점, 서로 간의 협의된 점, 요걸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킬링이라고 하면은 뭔가 목표를 가지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나태함의 또 느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적정 수준에 대해서 이제 좀 아는 것, 자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꿈도 잠재 역량에 대해서 요만큼이다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욕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어떤 적정선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세 번째 문장 한번 골라주신 거 얘기해 볼까요? 네.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서 역할은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는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직면할 때마다 나타나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은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박해자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박해자에게 항상 당하고 있는 희생자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의 균형을 눈치채고 희생자를 도우려고 달려드는 구원자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좀 오늘 일찍 들어가서 우리 아들하고 놀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했더니 아들이 TV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TV만 보고 있고 숙제는 제대로 했어? 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여기서 아빠는 박해자인 거예요. 그쵸. 아들은요, 희생자가 된 거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엄마가 이 두 사람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 박해자를 눌러놔야만이 이 힘의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뛰어듭니다. 그럼 오랜만에 일찍 오더니 결국 한다는 소리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TV 봐도 되느냐고 묻길래 네. 잠깐 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라고 한마디로 쏴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버지는 희생자가 된 거죠. 엄마는 박해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쳐다보고 있었던 아들이 구원자로 나서죠. 그쵸. 엄마, 나 요거만 보고 빨리 그냥 숙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아빠한테 못 살게 구세요?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이제 아들이 박해자가 되고 엄마가 희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서서 이놈의 자식 봐라, 엄마한테 말한다는 소리가 이러면서 자꾸 박해자, 희생자, 구원자가 역할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자꾸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요, 이런 박해자, 희생자 또는 구원자 역할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역할 관계들을 알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희생자로 몰리는 것 같다 네. 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자로서 그대로 눌려 있으면 안 되고요.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빨리 내가 희생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 그리고 또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힘의 균형을 보면서 내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박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 희생자가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까지는요, 그렇게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괜히 이 희생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박해자를 내가 박해를 하게 되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 같은 네. 현상이 또 계속 나타난다는 생기죠. 거예요. 예, 사람은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율성이 있는데, 자꾸 이 희생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게 익숙하면서 자꾸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율성을 축소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희생자로 살아왔구나, 이런 어떠한 자기의 테두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진짜 어설티브하게 용기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관계에 대한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되게 흥미로운 개념을 얘기해 주셨어요. 마음 성형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외모에 많은 돈을 들이지만 마음에 투자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제는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고 타인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과감히 돈을 써야 한다. 자기 마음을 성형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연예인들은 얼굴을 대체적으로 성형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게 바로 본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바로 자산이 되는 게 마음 성형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마음 상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도덕, 기준, 원칙들을 습득을 하면서 네. 이 사회에서는 이런 규율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내 마음속에 어떤 자아로서 네. 성립을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발현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갖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내 마음의 어떤 욕망. 세 번째 자아는요, 사회적인 어떤 규율 원칙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 욕망의 자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잘 맞으면 상관없는데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상충이 될 때 이걸 조정을 하는 자아가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자아가 이 욕망을 누르기도 하고요, 키우기도 하고, 사회적 규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리기도 하고요, 이걸 더 추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세 가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가 마음이 성형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적 규율을 엄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내 자아를 눌러버리게 되면 순종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그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 욕구를 충족하는 자아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사회적 자아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게 되면 모든 것들을 내 위주로 가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어설티브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적정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마음 성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제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안 바뀐다. 마음이나 기질이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바뀔 수가 있나요? 원래 심리학자들은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네, 표현합니다. 네. 근데 사람의 성격은요, 적정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성격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퍼스널리티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퍼스널리티 앞에 있는 글자를 보면은 페르소나라고 해요. 네. 페르소나는 가면이죠. 즉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가면을 쓴 상태로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페르소나를 쓰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람은 성격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패러다임을 보통 6세 정도가 되면은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라든가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꼭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저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구나, 내 태도도 이렇게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고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재결단이라고 합니다. 그 재결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친구 예전과는 다르게 성격이 바뀌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성에 관한 하나 더 볼게요 한번. 네. 마음에도 완벽한 미인이 존재할까? 분명히 있다. 그것은 자아가 온전히 활성화되어 얼마든지 자신의 자율성을 회복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가 공격적이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지니게 되면 심리게임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마음이 예쁘다 그러면은 또 한국식의 편견에서는 순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마음 미인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마음 미인을 한번 정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요. 착한 사람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든가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순종적인 친구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공격을 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참고 의도맞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쟤는 그래도 되는 애도 낙인을 찍어요.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이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마음 미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라는 것, 내가 네. 얼마든지 내 자아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과연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가, 상대방도 승이 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즉, 이 승승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주안점을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마음이 착하다라는 것은 주도적이고 자율성, 이것은 곧 생각과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네. 이게 딱 마음이 예쁘다의 정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상을 딱 정의해 놓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상대방이 이제 공격적으로 올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쵸. 만약에 상대방이 승승의 개념이 아닌 방법으로 감정을 상하게 온다. 네. 이럴 경우에는 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료하게 그 사람의 얘기를 한동안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 네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랬다라는 얘기구나. 내가 생각해도 네가 감정이 이렇게 상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것 같네. 나도 그건 충분히 이해해. 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2번, 3번, 4번 정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질 겁니다. 그쵸. 그때 이제 다시 승승의 관점으로 대화를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요, 제일 처음에는 명료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계속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나를 지속적으로 아마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평소에 제가 이제 상담심리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약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만 하는 게 최대한의 공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평소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면은요, 굳이 그걸 공감을 계속 해주면서 살아가면은요, 대화의 진도는 안 나가죠. 적정한 우리는 승승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공감을 할 때는요, 어떤 갈등 상황이 직면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거나 또는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때 빨리 공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도 뭡니까? 내 자아의 자율성을 움직이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자율성, 주도성을 가지고 어딘가에 모든 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패러다임, 승패 문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을 되물림하는 것, 이러는 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빨리 그 연결고리를 끌어내고 서로 간에 어떠한 승승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네. 살아가는 것, 이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공격적으로 또는 순종적으로 태도를 취할 때
명료하게 사실과 근거를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말끔한 마음 성형 수술로 환생하는 맞아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형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쁜 자아로 예쁜 관계를 만들어가면 진짜 예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귀한 지혜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